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김태현 팀장과 기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제 다양한 기업을 네. 리포트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 누구나 다 아는 밀리의 서재예요. 네.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을 포함해서 도서 IP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정기구독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다 아시다시피 전자책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독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자책 외에도 오디오북이라든가 챗봇 등 새로운 형태의 독서 콘텐츠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6만 건의 독서 콘텐츠를 제공 중이며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구독자 수는 86만 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동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창작 플랫폼인 밀리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출판하면서 기존 구독형 독서 플랫폼에서 참여형 출간 플랫폼으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전자책 정기 구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매출의 기준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 기사를 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학교 교과서가 네. 종이 교과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전자책과 친숙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밀리의 서재 이제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투자 포인트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좀 그룹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동사는 2023년도에 매출액이 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11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연평균 50%씩 급격히 성장한 모습인데요. 당사는 올해도 밀리의 서재 매출액을 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장 초기 단계의 구독형 독서 플랫폼 시장 및 이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동사의 위치, 지위를 보면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다각화된 판매 채널을 통한 성장 전략이 기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동사의 판매 채널을 지금 보시게 되면 개인 고객인 B2C 이외에도 제2 채널로서 B2BC, 기업 채널로서 B2B 채널이 있습니다. 이 고객군들이 고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전망인데요.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B2C, B2B, B2BC와 기타의 비중이 각각 58%, 9%, 31%,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고객 그 B2C 채널을 통한 매출액은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15% 성장을 했고요. 반면 제휴 채널과 기업 채널을 통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연평균 260%와 63%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 B2BC의 대표적인 사업은 통신사 번들링이에요. 즉 KT와 같은 티빙, 지니 초이스 등의 5G 고가 요금제 고객들에게 번들 서비스로 동사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LG U+와 같이 멤버십 혜택 구독 서비스를 부가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요금제 번들링으로 제공하는 동사의 독서 구독 서비스에 대한 실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50% 정도만이 동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추가 성장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 복지물 커머스 외에도 유통 사업자라든가 OTT 사업자 등으로 제휴 채널을 확장하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B2B 영업은 2020년 이후에 본격화되었고요. 특히 작년도에는 대기업 쪽에서 주로 공략을 해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구독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대기업을 통해서 독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인원이 약 35만 명 정도이고요. 동사가 타깃하고 있는 기업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220만 명임을 감안을 했을 때 여기도 추가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리로드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작가가 될 수 있는 창작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시장의 진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서 오디오북, 오디오 드라마, 챗북, 시네마북 등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2차 콘텐츠 제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KT 그룹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사가 발굴한 이 IP를 KT 그룹 내 시너지를 활용해서 2차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투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가 출판한 오리지널 책을 근간으로 해서 KT 그룹 내에 KT 스튜디오 지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영상 제작을 하고 이 영상 콘텐츠를 지니TV나 ENA에 유통해서 관련 매출을 극대화하는 이런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 보니까 이제 최대 주주가 지니뮤직이던데 그래서 이제 KT 계열사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세요? 예, 올해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25% 성장하는 704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36억 원, 영업이익률은 19.3%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구독형 독서 플랫폼 시장에 성장하는 가운데 이 다각화된 판매 채널 전략이 실구독자 수를 증가시키면서 성장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전년 대비해서 상승을 하지만 0.9%포인트에 그치는 이유는 연초 성과급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간 사업 등 신사업을 이제 구축을 하면서 이벤트 등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동사가 웹소설, 웹툰 시장 진출에 대해서 전략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진입 전략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에 상장이 된 이제 새내기 주인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나요? 이 PER하고 네. PBR을 좀 볼 수가 있는데 2024년 PER로 보게 되면 12.1배의 수준입니다. 상장 이후 동사 주가가 PER 밴드 7배에서 21배 사이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PER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중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PBR은 지금 2.1배 수준인데요. 상장 이후 동사의 주가가 PBR 밴드 2배에서 8배 사이에서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PBR 측면에서의 밸류에이션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2023년 9월에 상장을 해서 상장 기간이 1년도 안 되었다는 점은 투자 판단 시에 유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된 기업과도 이제 비교해 보면 좋은 또 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웹툰 관련돼 가지고는 미스터 블루라든가 이제 네.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하고 2024년 PER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PER은 시장 컨센서스 기준인데요. 밀리의 서재는 2024년에 PER이 12.1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 경쟁사들의 PER은 31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밀리의 서재가 만약에 경쟁이 심한 이 웹툰 웹소설 사업을 본격화하게 되면 단기 이익은 약간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PSR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짚어주시죠. 예, 동사의 리스크는 독서 인구 감소 우려입니다.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책보다는 영상, 게임, SNS 등 다른 콘텐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정보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그 책보다는 인터넷하고 AI를 통해서 정보 습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독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독서 인구는 2013년에 62.4%에서 2021년에 45.6%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독서 인구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40대까지는 지금 보시게 되면 독서 인구가 한 58.7%까지 보통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50대에서는 46%로 60세 이상에서는 29%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전체적인 독서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독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처럼 요즘에 또 네, 다양한 맞습니다. 형태로 바뀌고 예,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태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양에 이어서 레뷰 코퍼레이션까지 아주 시장 안에서 핫한 기업들만 골라서 리포트를 발간하는 건지 아주 핫한 기업을 잘 발굴하는 최윤석 연구위원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인기연인데 어떤 회사일까요? 네, 동인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기업은 92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2023년도 11월에 상장된 아웃도어 백팩 OEM, ODM 제조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이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배낭 받침대용 알루미늄 튜브 제조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봉제 기술까지 확보를 하면서 현재에는 가방 OEM, ODM 제조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진출 관련돼서는 1996년에 필리핀 현지 법인을 시작으로 해외 공장을 설립을 하였고요. 이후에 켈티, 카멜백 등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동사는 2017년도부터 자체 브랜드 사업에도 진출을 하였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가족용품 브랜드 웨이비를 론칭을 했고요. 2022년에는 아웃도어 자체 브랜드 인수스와 학생용 가방 자체 브랜드 디나이언트를 론칭하면서 제품 라인업도 다양화하였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상장이 된 새내기 주고 아웃도어 백팩 OEM, ODM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구체적인 매출 비중이나 뭐 자사의 브랜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주요 고객사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동사의 매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사의 매출 구성은 가방 ODM이 77%, 아웃도어 용품 외 ODM이 14.6%, 기타 8.4%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미군에 가방을 공급하면서 내구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을 하였고요. 현재는 아크테릭스, 그레고리, 블랙 다이아몬드, 카멜백 등 40여 개 이상의 아웃도어 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방 ODM 7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산용이 51%, 캐주얼 쪽이 26%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웃도어 용품 외 부분에서는 이제 하네스, 캠핑용품, 수상용품, 골프 가방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기타 부분에서는 동사 자사 브랜드와 원부자재 매출 및 기타 매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 브랜드로는 이제 판매 브랜드인 웨이비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인수스, 젠트루프, 디나이언트 등의 이제 라인업이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뭐 등산 가방 하면 전 이제 예전에 등산을 많이 가는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맸던 그런 백팩이 생각이 나는데 참 네.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트렌디해지고 있구나 이쪽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ODM 사업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 시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동사의 생산 시설은 주로 필리핀에 있는데요. 현재는 필리핀에 10곳, 베트남에 1개의 생산 법인을 보유 중입니다. 캐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에 지금은 1.83억 달러 규모이고요. 필리핀을 동사가 이제 설정한 이유는 바로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필리핀의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영어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하고 노동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이후에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법인세 혜택 등도 좀 법인세 혜택 등의 강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관련 이슈로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일반 특혜 관세 제도라는 부분인데요. 일반 특혜 관세 제도는 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들의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거나 혹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2005년부터 2020년까지에는 적용을 받아왔었고요. 그 적용으로 인해서 미국에 가방류를 수출할 경우에는 약 17%의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종료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GSP 제도를 2030년까지 재승인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 하원의 일반 특혜 관세 제도 개혁법이라는 게 지금 제출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의료 쪽에 OEM, ODM이면 이제 공장이 주로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필리핀 쪽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뭐 추가 증설과 관련된 계획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동사는 2027년까지 약 3천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캐파를 확장할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8억 달러 규모인데 향후에는 이제 3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장 증설에 약 688만 달러,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반제품 등을 생산하는 알마 공장에 23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필리핀에 3개의 신공장을 건설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3개의 신공장 중에서도 바로 첫 번째 공장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장은 2025년 바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코토팍시라는 브랜드의 전용 공장으로 설립이 될 예정이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코토팍시 브랜드 내에서 백팩 카테고리 내에서 약 점유율이 약 90%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은 지금 현재 동사가 제안을 직접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생산 중인 델디아 가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델디아 라인을 보시면 상당히 알록달록한 그림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델디아 라인은 다른 가방을 제작한 후에 이제 남은 다양한 원단을 사용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제품별로 고유한 색감을 갖고 있고 친환경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가방 라인업입니다. 네, 증설을 이제 한다는 건 그만큼 고객사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외에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 뭐가 더 있을까요? 동사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편중되지 않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고객군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사의 주요 고객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크테릭스, 그레고리, 블랙 다이아몬드, 카멜백 등 40여 개 이상의 글로벌 하이엔드 아웃도어 브랜드를 고객사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매출 1위 고객사 비중이 현재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동사는 이 외에도 카테고리를 좀 다양화하면서 매출을 한 번 더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 빅3 텐트 브랜드사로부터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텐트폴에서부터 원단까지 일괄 생산 체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인정받아서 동사의 스카우트 법인에서 생산 중이고요. 올해 약 5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 OEM, ODM 기업은 소비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크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또 실적과 바로 연결이 될 텐데 과거 실적은 어땠고 올해 실적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19 관련돼서 동사 실적 관련된 경우에는 물류 지체 및 해소 과정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후실적을 기록했는데 23년에는 바로 실적이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어 줬거든요. 2022년도 실적부터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2022년도 매출액 2,500억 원, 영업이익 4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지속된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과 고객사의 선제적 재고 확보를 위한 오더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023년에는 매출액 2,100억 원, 영업이익 2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상반기 물류의 정상화로 인해서 그동안 지체되었던 재고가 일시에 이제 동사의 고객사들에게 바로 입구가 되었고요. 동사의 고객사들은 그로 인해서 재고 부담이 좀 가중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동사향 주문이 감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사의 매출액은 역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상장과 관련된 지급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랑 이제 광고선전비 등 판관비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올해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실적은 매출액 2,600억 원, 영업이익 36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고객사의 주문 재개와 동사 가동률 상승 영향으로 이제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좀 유의미하게 저희가 봐야 될 점은 이제 안정적인 원가율과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방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동사의 영업이익률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이제 2023년 11월에 상장을 한 새내기 기업인데 뭐 실적 따져봤으니까 이제 실적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뭐 그리고 주가 재평가 가능성 여부도 저희가 짚어볼게요. 네. 동사는 2023년도 11월 상장 이후에 PER 밴드 5배에서 8배, PBR 밴드 0.8배에서 1.5배 수준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어져 왔고요. 현재 주가는 많이 하락해서 2024년도 예상 실적 기준 PER 5배, PBR 0.9배 정도의 위치에 있고 과거 역사적 밴드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하단에 위치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실적 개선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동사는 상장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투자 판단 시에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동사의 리스크 요인은 과불화 화합물 규제로 인해서 아웃도어 시장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내구성 발수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화합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분화 화합물의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아서 영원한 화합물질로 현재 불리우고 있는 물질입니다. 아무래도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인체에 좀 장기적으로 축적이 된다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이렇게 인체에 축적이 됨으로써 영유아와 태아의 성장 감소, 심장암,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들과 현재 연관성이 좀 차례대로 밝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각국 공공기관들로부터 좀 규제가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수 코팅제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 시장에서 이 의료 ODM, OEM 기업들이 좀 관심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업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핫해질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린 내용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